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서울에서 한미 안보 협의 회의가 개최됐고요. 53차 회의인데 중요한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 성명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성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 국방대 교수이셨던 문장일 교수님 모시고 방송 진행할까 합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합의문을 전문을 다 보셨을 거잖아요. 총평 한번 해주시죠. 과거도 그랬지만은 미국의 어떤 주도력에 의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미가 공동으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번 53차 SCM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변화된 것이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본 궤도에 올라가지고 외교하고 동맹 이런 것들을 강화했고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남북 교류 같은 것이 또 완전히 끊긴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한미 이 군사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 미국의 전략,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인데 한반도하고 동북아하고 인도태평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지구적으로 이런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이제 국력도 커지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은 굉장히 크게 느낀 것 같고 지난 68년의 한미 동맹 관계를 보았을 때에 당연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강론에 가서는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평에서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익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이익을 미국의 이익과 거의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익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에 너무 편중돼 있다. 한국이 안보 측면에서 또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2번 항목에서 특이하게 봤던 것은 지난 52차 합의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요. 한미동맹의 역할과 성격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이 핵심 축이다. 근데 이번에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이 핵심 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 한미 동맹의 역할 관련해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애초 취지로 보면은 한반도 방위로 국한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개념 규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혹은 뭐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을 시키면 이 조약의 위반이다. 그래서 군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고 또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그 적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걸 수용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개념을 확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분명하게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이나 한국을 주로 말하겠죠.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는 취지가 전문에 들어있는 거죠. 네.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내에 당연히 국한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의 침략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영토의 침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반도 내 한국의 방위에 국한된 것이다. 한국군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한국의 자산이 외부로 나갔을 때 남태평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에 그럼 한미 동맹이 거기에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인도 태평양 뭐 그전에는 동북아 그 지역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한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또는 받을 위험성이 있을 때 그거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도한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게 확장되다 보니 제일 먼저 부딪히는 데가 중국이죠. 북한이야 뭐 당연히 우리가 항상 접해져 있고 일본은 부딪힐 리가 없고 우리 중국이 제일 먼저 부딪히기 때문에 대만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가까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군사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하고 얽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 위반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상호 방위 조약을 꺼낸 이유는 이게 사실 한미 동맹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죠. 전쟁 이후에 53년부터. 그래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그 문제점 이전에 그것을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그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상호 방위 조약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합의문 중심으로 좀 보면 남북 공동선언, 북미 공동성명,
그리고 육자회담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서 굳건한 연합 대비 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다가 이 합의를 지켜라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게 막 상호 모순적인 내용이 되면 같이 섞여져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싱가포르 선언이라든지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했고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네.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과연 어떤 진전을 이루려면은 제재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하고 제재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거하고 이게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순되는 것을 거기에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합의한 것에 대해서 재확인한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해법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 결국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아닌가. 적대적이 아니라고 그냥 포장하는 거죠. 제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북에 대한 적대 조치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성격을 좀 가리기 위해서 그 외교적 조치라고 그냥 강조해서 포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도 일면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북한에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것이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억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지원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출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미국이 외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식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처음에는 대화를 해요.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안 됐을 때는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을 만듭니다. 그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엔 안보리예요. 유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이 문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행동은 다 법에 의거해서 한 것이다. 마치 한일 관계에서 65년도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이다. 한국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그 2번 항목에 작년 합의에서 있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여기가 그런 뜻으로 정리된 것일까요? 그 조항은 이제 미국이 아주 즐겨 쓰는 조항이고 그 자체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근데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 뭐 이런 여러 가지는 비록 당연한 것이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라든지 제도, 문화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상당히 미국적 또는 서구적 가치예요. 물론 그걸 이제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시하는 거 이렇게 딱딱 하나씩 적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소위 적대 국가, 경쟁 대상 국가를 공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항목 중에요. 국제 제재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국제 합의를 준수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미국이 호주하고 핵잠수함 지원 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것 자체도 핵 확산 조약의 금지를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조치가 이제 실현이 되지는 않았는데 위반할 가능성이 크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 무기에 방점이 찍혀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핵 잠수함은 핵 추진을 하려면은 이제 우라늄 농축도라고 그러는데 그 농축도가 20에서 8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정도. 핵 무기는 한 90% 이상이 농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란 그 핵 합의 같은 것도 3 내지 5%로 아주 명확하게 그 이상 못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게 NPT 정신입니다. 핵 농축, 우라늄 농축을 계속 가속화해가지고 무기급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호주에 따른 그냥 제공한다.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NPT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북한이 이중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거죠. 네. 그래서 뭐 국제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9.19 군사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합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 조치 자체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전쟁 위험 감소,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여건 조성을 했다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 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은 계속 진행된단 말이죠. 이게 모순적인 입장인데 북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훈련 못하게 하고 지네들 훈련 다 하네? 우리가 손해다. 이게 볼 수 있단 말이죠. 9.19 합의 자체가 북의 군사행동을 일정하게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입장에서는 좋은 합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9.19 군사합의 자체는 구체적인 훈련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동계훈련을 금지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금지하거나 그런 조항은 없어요.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한다. 구체적인 것은 비행금지구역이라든지 훈련을 군사 분계선 이내 일정한 거리에서 5km에서 10km 어떤 일정한 부대 수준 예를 들어서 연대급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 동서해의 일종의 완충구역을 만들어가지고 해군력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서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어요. 네. 우리가 뭐 안보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남북 간이 공동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합의 중에서 남북 간이 됐든 북미 간이 됐든 가장 잘 지켜진 것이 뭐냐면 9.19 군사합의입니다. 재밌는 게 9.19 군사합의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들이에요. 비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훈련하지 않고 북한이 그것을 일부러 안 지키려고 훈련을 많이 한다든가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건설에 바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고 특히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뭐 이런 평가를 내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국내 보수 진영, 진정한 보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사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걸 폐기해야 한다. 뭐 파기하라고 예, 폐기해야 한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그랬죠. 그 내용을 과연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